엄마가 할아버지 빨리 죽어야 우리라 돈을 가져온대. 해안가 작은 펜션 식당에서 7살 손녀 윤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칠순 잔치를 위해 차려진 밥상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식당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70살 이태호는 그 순간 아들 현수와 며느리 수아의 차갑게 굳은 얼굴을 봤습니다. 계산된 냉기,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듯한 그 표정. 평생 바다와 함께 살며 펜션을 잃고 온 태호. 60억짜리 펜션과 토지를 물려주려 했던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태호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이제는 자신이 직접 지키고 정의롭게 쓰겠다고. 하지만 아들 부부는 몰랐습니다. 70년을 바다와 싸우며 살아온 남자가 얼마나 강인한지를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부산 기장 해안가에 거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2025년 4월 초 부산 기장 해안가의 아침은 유난히 청명했습니다. 70살 이태호는 새벽 5시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와 함께 상쾌한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아내 미숙이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태호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오늘 잔치 때문에 설레는 거야? 그런가 봐. 태호는 웃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설렌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펜션을 운영하면서 바쁘게만 살았는데 오늘만큼은 주인공이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특히 서울에 사는 아들 현수가 직접 준비한 잔치라니 태호의 가슴은 벌써부터 두근거렸습니다. 현수가 서울에서 요리사 데려온다고 했지? 응, 고급 한정식 전문 요리사래. 손님들 15명 정도 온다고 하더라. 태호는 옷장을 열어 정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현수 결혼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옷걸이에서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으니 미숙이 일어나서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이거 다림질해야겠네. 내가 할게. 고마워. 태호는 화장실로 가서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대부분이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70년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침 6시, 태호는 펜션 앞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는 산책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을 보며 태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2085년. 29살의 태호는 이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위와 모래뿐이었죠. 하지만 태호는 이곳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을 짓고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꿈을요. 처음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빚은 3억에 달했고 이자만 월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태호는 낮에는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미숙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아들 현수가 태어난 건 2087년이었습니다. 펜션 공사가 한창일 때였죠. 태호는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현수를 처음 안았을 때 태호는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가난하게 키우지 않겠다고. 펜션이 완공된 건 2088년 봄이었습니다. 3층 건물, 10개의 객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루프탑 카페까지 갖춘 펜션이었습니다. 첫 손님을 받던 날, 태호와 미숙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2년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홍보도 부족했고 주변에 경쟁 펜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태호는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며 나눠줬습니다. SNS도 배우고 블로그도 만들었습니다. 전환점은 2090년에 왔습니다. 한 여행 블로거가 태호의 펜션을 방문하고 리뷰를 썼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천국 같은 곳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그 글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태호는 펜션을 키웠습니다. 옆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부속 건물도 지었습니다. 바베큐장과 수영장도 추가했습니다. 현수는 좋은 학교에 보냈고 대학도 서울의 명문대를 보냈습니다. 현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태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펜션 주인이 된 자신의 인생보다 아들의 인생이 더 나아 보였으니까요. 현수는 서울에서 결혼도 하고 딸 윤서도 낳았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오니
미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구운 고등어, 그리고 김치. 평범한 아침 밥상이었지만 태호에게는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여보, 오늘 윤서한테 줄 선물 샀어? 미숙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제 샀어. 로봇 장난감. 윤서가 좋아할까? 좋아하겠지. 요즘 애들 그런 거 좋아한다더라. 사실 태호는 어제 오후 내내 장난감 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기장 시내의 완구점 3곳을 방문했고 각 가게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7살 여자아이가 좋아할 만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직원들은 친절하게 여러 가지를 추천해줬습니다. 인형, 레고, 미술 도구. 태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게에서 로봇 장난감을 발견했습니다. 강아지 모양의 로봇이었는데 말을 걸면 대답도 하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가격은 15만 원. 태호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좀 비싼데 괜찮으세요? 점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손녀 선물인데 뭐. 선물을 포장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윤서가 이 선물을 받고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전 10시, 태호는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미숙이 다림질해준 정장은 말끔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거울을 보니 웬만한 70대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미숙도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이었습니다. 여보, 예뻐. 태호가 말하자 미숙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예뻐. 아니야, 진짜 예뻐. 두 사람은 거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오전 11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션 1층 식당은 태호의 칠순 잔치를 위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붉은색 현수막에는 이태호님 칠순 축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테이블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입구에 서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감사 인사를 나눴습니다. 태호야, 축하한다. 고맙네. 덕분에 70까지 살았어. 아직 젊어 보이는데 80까지는 거뜬하겠어.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칠순을 축하하러 왔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현수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현수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뒤따라 며느리 수아와 손녀 윤서가 내렸습니다. 태호는 달려가 현수를 껴안았습니다. 현수야, 왔구나. 아버지, 축하드려요. 현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태호는 윤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윤서,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응, 할아버지. 윤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호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아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축하드려요. 고맙네, 수아야. 현수가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리사 분들이 음식 준비하고 계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고맙다. 태호는 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울에서 요리사까지 데려와 잔치를 준비한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자 식당 안은 금세 북적였습니다. 15명 남짓한 손님들이었지만 작은 식당은 가득 찼습니다. 정오 30분, 드디어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탕, 구이, 찜까지. 고급 한정식이라는 말에 걸맞게 음식은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태호는 한 입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 손님들도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음식을 권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맙다. 태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칠순을 축하하는 이 시간이요. 하지만 태호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를, 그리고 곧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요.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태호는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문득 윤서가 생각났습니다. 준비해둔 선물을 아직 주지 못했으니까요.
태호는 현수에게 속삭였습니다. 현수야, 윤서한테 줄 선물이 있는데 잠깐 가져와도 될까? 네, 아버지. 가져오세요.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방 옷장 안에 숨겨둔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포장지에 리본까지 달린 예쁜 상자였습니다. 태호는 상자를 들고 거울을 봤습니다. 괜히 설레는 마음에 넥타이를 다시 매만졌습니다. 윤서가 좋아할까? 태호는 어제 선물을 고르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장난감 가게 3곳을 돌아다닌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에도 인터넷으로 7살 여자아이 선물 추천을 검색했고 유튜브에서 장난감 리뷰 영상도 봤습니다. 태호는 손녀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현수 가족이 서울에 살고 태호는 펜션 일로 바빴으니까요. 1년에 명절 때 2번 정도 만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윤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어제 오후 태호는 기장 시내 첫 번째 완구점에 들어섰습니다. 알록달록한 장난감들이 가득한 매장을 둘러보며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많았으니까요. 인형만 해도 수십 종류였고 블록도, 보드게임도, 전자장난감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0대로 보이는 여자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태호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손녀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요. 7살 여자아이예요. 아, 네. 7살이면 인형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쪽 보시겠어요? 점원은 태호를 인형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공주 인형, 동물 인형, 아기 인형,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태호는 하나를 집어들고 가격표를 봤습니다. 8만 원.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인기 있나요? 네, 요즘 많이 팔려요. 옷도 갈아입힐 수 있고 머리도 빗길 수 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윤서가 인형을 좋아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태호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것도 있나요? 인형 말고. 레고는 어떠세요? 요즘 여자아이들도 레고 많이 해요. 점원은 태호를 레고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블록들로 집을 짓고 성을 만들고 자동차를 조립하는 장난감이었습니다. 태호는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격은 12만 원. 조금 비쌌지만 교육적이라는 설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요? 7살이면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하면 더 좋고요. 태호는 고민했습니다. 레고도 좋아 보였지만 혹시 윤서가 어려워하면 어쩌나 걱정이 됐습니다. 결국 태호는 점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2번째 완구점은 첫 번째보다 작았지만 더 아기자기했습니다. 태호는 매장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색연필 세트, 스케치북, 물감, 미술 도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40대쯤 보이는 남자 점원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손녀 선물인데요. 7살이에요. 아, 그럼 이쪽 미술 도구 세트 어떠세요? 요즘 애들 그림 그리기 좋아하거든요. 점원은 큰 상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색연필 60색, 크레파스, 물감, 붓, 스케치북까지 들어있는 세트였습니다. 가격은 9만 원. 태호는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좋네요. 근데 윤서가 그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 안 좋아하는 애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미술 시간 있고 하니까.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미술 도구도 좋지만 뭔가 더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태호는 점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3번째 완구점은 가장 컸습니다. 2층짜리 건물 전체가 장난감 가게였습니다. 태호는 1층부터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인형, 레고, 보드게임, 전자장난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전자장난감 코너가 나왔습니다. 로봇, 드론, 전자악기. 태호는 한 코너에 멈춰 섰습니다. 강아지 모양의 로봇이 진열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호가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여자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아, 이거요? 반려 로봇이에요. 강아지처럼 행동하는 장난감이죠. 점원은 로봇을 집어들고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로봇의 등 쪽 버튼을 누르자 로봇이 깨어났습니다. 꼬리를 흔들고 짖는 소리도 냈습니다. 안녕, 나는 멍멍이야. 로봇이 말했습니다. 태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해요? 네,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요.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요. 점원은 로봇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멍멍아, 노래해줘. 로봇이 귀여운 목소리로 동요를 불렀습니다. 태호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거라면 윤서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강아지를 좋아하니까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15만 원이에요. 태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5만 원. 다른 선물들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웃는 얼굴을 상상하니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네, 포장해 드릴까요? 네, 예쁘게 해주세요. 점원은 로봇을 상자에 넣고 분홍색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리본까지 달아주니 정말 선물다워 보였습니다. 태호는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할아버지, 손녀분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점원의 말에 태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가게를 나와 차에 선물을 실으며 태호는 벌써부터 기대됐습니다. 내일 윤서에게 이 선물을 주면 윤서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마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할 거였습니다. 로봇을 안고 방방 뛰면서 할아버지 고마워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호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선물 샀어. 뭐 샀는데? 로봇 강아지. 말도 하고 노래도 해. 윤서가 좋아하겠네. 그럼 당연히 좋아하겠지. 태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태호는 선물을 2층 침실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내일 잔치 때까지 윤서가 보면 안 되니까요. 그날 밤, 태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옷장을 열어 선물 상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홍색 포장지, 리본,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태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옷장을 닫았습니다. 내일 윤서 얼굴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지금 잔치 당일 낮, 태호는 선물 상자를 들고 1층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윤서는 현수 옆에 앉아 주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윤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윤서야, 할아버지가 선물 준비했어.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물이요? 응, 받을래? 태호는 선물 상자를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윤서는 상자를 받아 들고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윤서의 반응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들도 태호와 윤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야, 뜯어봐. 현수가 말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었습니다. 포장지를 뜯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강아지를 꺼냈습니다. 와, 윤서가 감탄했습니다. 태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역시 잘 골랐구나. 윤서가 좋아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윤서가 태호를 안았습니다. 태호는 윤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평생이라며 모은 돈, 그중 15만 원으로 손녀를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다니. 하지만 태호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윤서의 입에서 상상도 못한 말이 튀어나올 거라는 것을요. 윤서가 로봇 강아지를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태호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현수 옆에 앉자 아들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선물 너무 비싼 거 사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 손녀 선물인데 뭐. 태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태호는 그냥 넘겼습니다. 아들도 아이 키우느라 힘들 텐데 선물 가격까지 신경 쓰는 게 미안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션 너머로 보이는 바다. 저 바다를 보며 40년을 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처럼 태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태호는 문득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078년 태호가 22살 때였습니다. 당시 태호는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가서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때 태호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생선 장사를 하며 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 작은 식당을 차리는 것. 그 이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난한 어부 집안에서 태어난 태호에게 대학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25살, 태호는 미숙을 만났습니다. 시장 근처 분식집에서 일하던 미숙은 수줍음 많은 여자였습니다. 태호가 생선을 배달하러 갔다가 처음 본 순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용기를 내서 물었던 그 순간을 태호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미숙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태호는 미숙에게 청혼했습니다. 반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갈치 시장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친척들만 모여서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결혼하고 2년 후 현수가 태어났습니다. 2077년 가을이었습니다. 태호는 병원에서 갓 태어난 현수를 처음 안았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그 무게가 태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당시 태호의 월 수입은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 돈이 빠듯했습니다. 아기 분유, 기저귀,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태호는 낮에는 아버지를 도와 생선 장사를 했고 저녁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현수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현수가 5살 되던 해 태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때 친구 하나가 제안했습니다. 태호야, 기장 쪽에 땅이 싸대. 거기 펜션 하나 지으면 대박 날 것 같은데. 펜션, 돈이 어디 있어. 은행 대출 받으면 되지. 요즘 관광객들 많잖아. 바다 보이는 펜션이면 장사 잘 될 거야. 태호는 그 말을 듣고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빚을 지고 사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살아서는 현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결국 태호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3억 원. 태호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을 했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는 3년 동안 태호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건축 현장에서 직접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미숙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현수는 할머니 댁에 맡겨뒀습니다. 태호는 아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짧게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현수를 볼 때마다 태호는 미안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고생하는 건 다 너 때문이야. 너한테 더 나은 삶을 주려고. 펜션이 완공되던 날 태호와 미숙은 빈 건물 안에 서서 울었습니다. 3년의 고생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두려움. 복잡한 감정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팀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태호는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부산 시내 곳곳에 뿌렸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도 홍보 글을 올렸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깨끗한 펜션입니다. 가족 단위 손님 환영합니다. 하지만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경쟁 펜션이 너무 많았고 태호의 펜션은 신생이라 인지도가 없었습니다. 은행 이자는 매달 밀려들었고 태호는 다시 밤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전환점은 2090년에 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펜션을 찾아왔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여행 작가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가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여자는 이틀 동안 머물며 펜션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천국 같은 곳, 펜션. 그 글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예약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객실이 다 찼습니다. 태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텅텅 비어있던 객실이 하루아침에 가득 찬 거였으니까요. 이후 10년 동안 펜션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태호는 은행 대출을 모두 갚았고 옆당도 매입했습니다. 주차장을 넓히고 바베큐장도 만들었습니다. 펜션은 기장 지역에서 손꼽히는 인기 숙소가 됐습니다. 현수는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부산 최고 사립학교였습니다. 태호는 학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외도 시켰고 학원도 보냈습니다. 현수야, 공부 열심히 해. 아빠처럼 고생하지 말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녀. 네, 아빠. 현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말썽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태호는 합격 통지서를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가난한 어부의 손자가, 생선 장사꾼의 아들이 서울대에 간 겁니다. 태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현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 전자 회사였습니다. 초봉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태호가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을 현수는 1년에 버는 거였습니다. 아빠, 제가 이제 돈 벌 테니까 편하게 사세요. 아니야, 현수야. 너는 내 돈 모아서 내 인생 살아. 아빠는 펜션 있으니까 괜찮아. 현수는 서울에서 수아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수아는 대학 동기였고 부모님이 강남에서 사업을 하는 부유한 집안 딸이었습니다. 태호는 처음 수아를 봤을 때 조금 위축됐습니다. 우리 같은 집안 사람이 저런 집안 며느리를 맞아도 되나. 하지만 수아는 공손했습니다. 태호와 미숙을 어른으로 대했고 예의도 바랐습니다. 태호는 안심했습니다. 착한 아이네. 현수가 좋은 사람 만났어. 윤서가 태어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태호는 서울병원까지 달려가 손녀를 처음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현수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윤서 예뻐해 줄게. 태호는 윤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태호는 윤서를 위해 저금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윤서 명의 통장에 넣었습니다. 윤서가 20살이 되면 2천만 원이 넘을 거였습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요. 펜션도 점점 번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힘들었지만 그 후로 다시 손님이 늘었습니다. 지금 펜션과 토지를 합치면 시세가 60억 원 정도였습니다. 태호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걸 현수한테 물려줘야지. 현수는 태호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 일했고 아들이 잘 되는 게 태호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칠순 잔치도 현수가 준비해준다는 말에 태호는 감동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나를 챙길 줄도 알고. 태호는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웃고 떠드는 손님들, 맛있게 식사하는 친구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아들. 이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식사가 무르익어 갈 무렵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칠순 잔치의 주인공으로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제 칠순 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호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70까지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태호는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저희 집사람 40년 넘게 고생만 시켰는데 잘 참아줬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미숙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현수. 태호는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공손하게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내가 이렇게 잘 커져서 아빠는 정말 행복하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안 며느리도 얻고 아빠가 바랐던 모든 걸 내가 이뤘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동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이 펜션도 이 땅도 다 너 주려고 모은 거야. 아빠가 죽으면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잘 지켜라. 손님들이 또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현수는 일어나서 태호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살겠습니다. 태호는 현수를 껴안았습니다. 손님들의 박수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호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자 현수가 태호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한잔하세요. 그래, 고맙다. 태호는 술잔을 받았습니다. 현수도 자신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해라. 술을 마시며 태호는 행복했습니다. 옆에서 수아가 음식을 권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고맙네, 수아야. 태호는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현수가 서울에서 데려온 요리사는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윤서가 로봇 강아지를 들고
태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말도 해요. 윤서가 로봇의 버튼을 누르자 로봇이 귀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나는 멍멍이야. 태호는 웃으며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재미있지? 네, 정말 재미있어요. 윤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호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서야, 밥 먹어. 장난감은 나중에 가지고 놀아. 수아가 윤서를 자리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로봇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놀게요. 안 돼. 지금 밥 먹어야 해. 수아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서는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싫어요. 저 배 안 고파요. 윤서야, 엄마 말 들어. 현수도 윤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7살 아이의 고집이었습니다. 싫어요. 저 놀고 싶어요. 수아가 윤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금 세게 잡은 모양인지 윤서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아파요. 그런 말 들어야지. 수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수아와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태호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윤서 놀게 놔둬. 아니에요, 아버님. 애가 버릇없이 굴면 안 돼요. 수아는 윤서를 자리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윤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싫어요. 엄마 나빠요. 바로 그 순간 윤서가 밥상을 밀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밀었지만 밥그릇과 반찬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쾅!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도 놀라서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야. 그리고 윤서가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빨리 죽어야 우리가 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윤서가 뭐라고 한 거지? 빨리 죽어야 돈을 가져온다고? 식당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은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태호는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펜션을 팔아서 우리가 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태호의 시선이 천천히 수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수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그게 무슨 소리니? 태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서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진짜예요. 엄마랑 아빠가 차 안에서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펜션이 60억이래요. 그걸 팔면 우리가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안 죽으니까 못 판대요. 태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야, 이게 무슨 소리냐? 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윤서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잘못 들은 거야. 엄마가 그런 말 안 했어. 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수아는 윤서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도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신대요. 빨리 유산을 받아야 하는데. 태호는 현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현수야,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니? 현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답해봐. 내가 그런 말을 했냐고. 태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손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현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보다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가? 태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릇들이 덜컹거렸습니다.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랐어? 아버지, 오해예요. 수아가 변명하려 했지만 태호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쳐. 내가 말할 자격 없어. 태호는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평생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렸다니. 현수야, 너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니? 아빠가 빨리 죽어야 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잔치도
그래서 준비한 거니? 아빠 비위 맞춰서 유산 받으려고? 아버지, 대답해. 태호의 외침에 식당이 떨렸습니다. 현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뭐, 서울에서 애 키우는 거 아버지는 몰라요. 강남에 집 한 채 사려면 20억은 있어야 해요. 제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안 돼요. 현수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를 기다렸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는 그냥 뭐.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나는 평생 너 하나 잘 되라고 살았어. 펜션 지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 밤낮으로 일했어. 다 너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삶 살게 하려고.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가 죽기를 기다렸어. 펜션 팔아서 돈 가져가려고? 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들은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태호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차고 어지러웠습니다. 미숙이 놀라서 태호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나. 태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지려는 순간 현수가 달려와 아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태호는 현수를 밀쳤습니다. 손대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마. 태호는 현수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구급차 불러.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호는 바닥에 쓰러지며 마지막으로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에게는 그 눈물조차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태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태호가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미숙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깨어났어? 미숙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부산대학교 병원. 구급차로 실려왔어. 태호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칠순 잔치, 윤서의 외침, 현수와 수아의 차가운 얼굴, 그리고 쓰러졌던 일. 모든 게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태호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밖에 있어.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어.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네요. 제가 담당 의사 김성수입니다. 제가 왜 쓰러진 거죠?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에요.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서 쓰러지신 겁니다. 다행히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은 없었어요.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스트레스 관리 안 하시면 다음엔 더 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설명하고 나갔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는 낮에 시작했는데 벌써 저녁이 된 겁니다. 여보, 물 좀 줄까? 미숙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태호는 물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손님들은 다 돌아갔어. 당신이 쓰러지니까 잔치가 중단됐지. 태호는 미안했습니다. 자신의 칠순 잔치를 축하하러 온 손님들에게 이런 꼴을 보여줘서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모든 게 현수와 수아 때문이었으니까요.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현수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기 싫었습니다. 아버지.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나가. 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현수는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나가라고 했어.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미숙이 현수를 말렸습니다. 현수야,
나가 있어. 아버지가 지금 많이 힘드셔. 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숙이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울지 마. 미숙아, 우리 현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태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믿을 수가 없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기다렸다니. 새벽 2시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현수였습니다. 태호는 자는 척했습니다. 현수는 침대 옆에 서서 한참 동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현수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한숨을 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입원하라고 했지만 태호는 거절했습니다. 집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현수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태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펜션에 도착하자 현수와 수아가 나와서 맞았습니다. 윤서도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들을 무시하고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거실에 앉자 현수와 수아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할머니 미숙이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엔 태호, 현수, 수아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호는 현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윤서가 한 말, 사실이냐?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는 게 답이었습니다.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죽기를 바랐어? 수아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윤서 앞에서 조심 안 하고 말한 게 잘못이었어요. 조심 안 하고? 그럼 윤서 없을 때는 그런 말 해도 된다는 거야? 태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수야, 너는 뭐가 그렇게 급했니? 강남의 집, 20억짜리 집. 아버지, 서울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집값도 비싸고 윤서 교육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죽기를 기다렸어?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현수야, 너 월급이 얼마야? 1억이요. 1억. 1년에 1억을 버는데 돈이 부족해. 아버지는 서울 사정을 몰라요. 강남 아파트가 20억이에요. 제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그럼 강남 말고 다른 데 살면 되잖아.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왜 꼭 강남에 살아야 해? 왜 꼭 20억짜리 집에 살아야 해?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아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윤서 교육 때문이에요. 강남에 살아야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어요. 좋은 학교. 현수 너도 부산에서 학교 다녔잖아. 그래도 서울대 갔잖아. 시대가 달라요, 아버지. 요즘은 강남 애들이랑 경쟁해야 해요. 좋은 학원, 좋은 과외, 다 돈이에요. 태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죽으면 펜션 팔아서 그 돈으로 강남 집 사려고 했구나. 현수와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계획 세웠니? 아버지, 대답해. 언제부터야? 현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3년 전부터요. 3년? 태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획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부동산에 펜션 시세 알아봤어요. 6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억이면 강남 집 사고도 남아요. 그 돈으로 윤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 노후도 준비하고. 태호는 현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안 죽으니까 답답했겠네. 70까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윤서가 거짓말했어?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현수야, 너 아버지가 이 펜션 짓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알아요. 3억 빚지고 3년 동안 하루 4시간씩 자면서 일했어. 다 너 잘 키우려고. 너 좋은 대학 보내려고.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가 죽어야 그 펜션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버지, 나가. 아버지, 제발. 나가라고. 당장 나가.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현수와 수아는 일어섰습니다. 현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잘못을 뉘우치고. 시간. 3년 동안 내 죽음을 기다린 놈한테 무슨 시간을 줘. 태호는 현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 오늘 당장 서울로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지. 나가. 현수와 수아는 거실을 나갔습니다. 태호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평생 바라본 바다. 그 바다를 보며 태호는 결심했습니다. 이 펜션 절대 현수한테 안 물려줘. 현수 가족이 떠난 후 펜션은 조용했습니다. 미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태호는 2층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을 보며 태호는 지난 3일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칠순 잔치, 윤서의 외침, 병원, 그리고 현수와의 대화.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 미숙이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태호는 일어나 식탁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태호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많이 먹어. 기운 차려야지. 미숙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태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그냥 입맛이 없네. 태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마. 몸 상하면 안 돼. 미숙아, 나 현수한테 이 펜션 안 물려줄 거야. 미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3년 동안 내 죽음을 기다린 놈한테 왜 펜션을 줘야 해?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현수는 우리 아들이잖아. 아들,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 아버지 죽기를 바라는 아들이? 현수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 시간이 지나면 안 돼. 난 용서 못해.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럼 펜션을 어떻게 할 건데? 태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기부할 거야. 기부? 응. 사회복지재단 같은데 기부할 거야. 현수한테 주느니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쓰는 게 낫지. 미숙은 놀라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그럴 거야? 응. 내 결심은 확고해. 미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결정한 대로 따를게. 태호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 언제나 자신의 편이었던 사람. 고맙소, 여보. 근데 여보, 조심해야 해. 뭘? 현수가 알면 막으려고 할 거야.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 말이 맞았습니다. 현수가 펜션 기부 계획을 알면 분명 막으려 할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해야 해. 현수한테 절대 알리면 안 돼. 알았어.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펜션 관리인에게 하루 일정을 맡기고 부산 시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법무법인 정도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하자 접수 직원이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변호사님 상담받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라.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빈 시간이 있네요. 기다리시겠어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태호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직원이 불렀습니다. 이태호님, 들어가세요. 상담실 문을 열자 3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준호입니다. 앉으세요. 태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태호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제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되시죠? 펜션과 토지입니다. 시세로 60억 정도 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부처는 정하셨나요? 아직요. 어디가 좋을까요?
변호사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재단, 자선단체 또는 공익법인에 기부하시는데요. 세금 혜택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금이요? 네. 기부하시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고 기부금 공제도 받으실 수 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족들은 동의하셨나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비밀로 하고 싶은데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가족들이 나중에 이의 제기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직계 가족이 있으시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더 조심하셔야 해요. 아드님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유류분이 뭐죠?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에요. 아드님은 전체 재산의 4분의 1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60억 중 12억 5천만 원은 어쨌든 현수가 가져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는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생전 증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아 계실 때 재단에 증여하시면 유류분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럼 아들이 못 받나요?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지금 증여하시고 10년 후에 돌아가시면 아드님은 한 푼도 못 받아요. 태호는 눈이 번쩍 떴습니다. 정말요? 네. 다만 10년을 사셔야 해요. 태호는 웃었습니다. 10년쯤이야. 저 아직 건강합니다. 변호사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절차를 시작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부처를 정해야 해요. 제가 몇 곳 추천해 드릴게요. 변호사는 여러 재단을 소개했습니다. 아동복지재단, 노인복지재단, 장애인복지재단. 태호는 듣다가 한 곳에 관심이 갔습니다. 부산지역사회복지재단이요? 이게 뭐죠? 부산 지역 저소득층을 돕는 재단이에요. 아이들 교육비도 지원하고 노인분들 생활비도 지원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그럼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걸릴 거예요. 급한데 빨리 안 될까요? 변호사는 태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세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호는 칠순 잔치 때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윤서의 외침, 현수와 수아의 태도, 모든 것을. 변호사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요즘 그런 자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현수가 알기 전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끝낼게요. 고맙습니다. 태호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첫 발을 뗀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호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변호사 만났어. 어땠어? 일주일 안에 처리된대. 생전 증여로. 그래? 다행이네. 응. 이제 현수한테 한 푼도 안 갈 거야. 태호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후회. 왜? 그래도 현수는 우리 아들인데. 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되냐고. 솔직히 마음 한구석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후회 안 해. 3년 동안 내 죽음을 기다린 놈한테 왜 재산을 줘야 해? 알았어, 여보. 당신 결정 따를게. 전화를 끊고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평생 지켜온 바다. 그 바다를 보며 일군 펜션. 이제 그 펜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거였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현수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나아. 태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결정이 현수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요. 펜션에 도착하자 미숙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차에서 내려 미숙을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 편이 돼줘서. 당신이 옳은 일 하는 거잖아. 나야 당연히 지지하지. 두 사람은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호는 거실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태호의 마음도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펜션은 재단에 증여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였습니다. 태호는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박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호는 미숙과 함께 부산 시내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태호님,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태호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부동산 생전 증여 계약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증자는 부산 지역 사회복지재단. 증여 재산은 기장군 소재 펜션 건물 및 토지.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도 서명하시고.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태호는 여러 곳에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일궈온 재산을 넘기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서명을 마치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펜션과 토지는 재단 소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기는 일주일 후에 완료됩니다. 그때부터 법적으로 재단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태호님, 펜션은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네, 재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재단 측에서 이태호 님이 관리인으로 계속 일하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월급도 드린대요. 태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펜션 주인에서 직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이 운영하시면 돼요. 태호와 미숙은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미숙이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끝난 거야? 응, 끝났어. 이제 펜션은 재단 거야.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현수가 모르게 잘 끝냈네. 그때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현수였습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아버지, 저예요. 현수요. 현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아버지, 다음 주에 부산 내려가려고요. 아버지 뵙고 싶어서요. 태호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현수가 펜션 기부 사실을 알았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왜 갑자기? 아버지한테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윤서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한다고. 태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현수를 만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거절하는 게 좋을까? 하지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수를 만나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 내려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조건이 있어. 수아는 데려오지 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호는 미숙을 봤습니다. 여보, 현수가 다음 주에 온대. 뭐? 왜? 사과하러 온다는데. 좀 수상해. 미숙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혹시 펜션 일 눈치챈 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 등기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알아? 그냥 정말 사과하러 오는 것 같아. 그럼 만나는 거야? 응. 만나서 확인해 봐야지. 현수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일주일 후 현수가 펜션을 찾아왔습니다. 윤서도 함께였습니다. 태호는 1층 식당에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현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도 따라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태호는 윤서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진실을 알게 됐지만 동시에 이 아이도 피해자였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니까요. 윤서야,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가 있어. 아빠랑 할아버지 얘기 좀 해야 해. 미숙이 윤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호와 현수만 남았습니다. 앉아라. 태호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태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 말 해.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호는 무표정하게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러 왔어? 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어요. 태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용서. 3년 동안 내 죽음 기다린 걸 어떻게 용서해?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갔다고? 그럼 지금은 정신 차렸어?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걸 보고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태호는 현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너 지금 뭐 하러 왔니? 진짜 사과하러 왔어? 아니면 펜션 때문에 왔어? 현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펜션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펜션 빨리 받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지, 저 정말 그런 생각 없어요. 현수가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태호는 현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진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사과하러 온 거야? 아버지, 저 윤서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윤서한테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을 윤서한테도 줘야겠다고.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반성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태호는 현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연기인가, 진심인가.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펜션은 이미 재단에 넘어갔으니까요. 현수야. 네, 아버지.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아버지, 앞으로 펜션 일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 윤서 데리고. 아버지, 저녁이라도 같이. 됐어. 나 피곤해. 태호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수는 한참 동안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층 거실에서 태호는 창문을 통해 현수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수는 윤서의 손을 잡고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기 전 현수는 펜션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저 눈빛. 아직도 펜션을 탐내는구나. 태호는 확신했습니다. 현수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펜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거실로 올라왔습니다. 여보, 현수 갔어? 응, 갔어. 어땠어? 역시 펜션 때문이야. 사과는 핑계고.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기부한 거 모르는 것 같던데? 응, 아직 몰라. 등기 끝나면 알겠지.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때 현수는 알게 될 거였습니다. 펜션이 재단에 넘어갔다는 사실을요. 그때 내 표정이 어떨지 궁금하네. 태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을 확인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사흘 후 변호사 박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등기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태호는 문자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펜션은 재단 소유가 됐고 현수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여보, 등기 끝났대. 태호가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현수한테 알려줘야겠어. 전화할 거야? 아니, 직접 만나서 말해줄 거야. 태호는 휴대폰을 들고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부산 내려올 수 있어?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태호는 미숙을 봤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현수한테 말할 거야. 뭐라고 할 건데? 펜션 기부했다고. 그리고 너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현수가 화낼 것 같아. 화내든 말든 이미 끝난 일이야.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제 그 바다 옆 펜션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현수야, 다음 주에 보자. 내 표정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구나. 다음 주 토요일 5월 초의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태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펜션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현수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날이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후련했습니다. 정오쯤 현수의 차가 펜션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현수 혼자였습니다.
수아와 윤서는 서울에 남겨두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태호는 1층 식당에서 현수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태호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수는 봉투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열어봐. 현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현수는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보는 그대로야. 펜션과 토지를 부산지역 사회복지재단에 생전 증여했어. 현수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이미 등기도 끝났어. 지난주에. 현수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왜? 내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말을 해야 해? 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현수야, 너 3년 동안 내가 죽기를 바랐잖아. 펜션 팔아서 강남 집 사려고. 윤서가 다 말했어.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늦었어. 이미 끝났어. 아버지, 유류분이라도 주세요.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현수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류분, 생전 증여는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돼.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그럼 10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너는 한 푸도 못 받아. 현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들? 아버지 죽기를 바라는 게 아들이야?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니? 칠순 잔치 날, 윤서가 그 말했을 때 내 가슴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니? 현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3년 동안 내 죽음을 기다린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수야, 이제 집 가. 그리고 다시는 펜션 생각하지 마. 이건 이제 내 거 아니야. 현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었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 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태호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현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태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층 거실에서 미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 말했어? 응, 다 말했어. 현수는 울고 있어. 아래에서.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알아. 근데 어쩌겠어. 이미 끝난 일이야. 태호는 창문으로 다가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현수가 펜션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에 타기 전 현수는 펜션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엔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차가 떠나고 펜션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부동산 생전 증여 계약서, 수증자 부산지역 사회복지재단. 여보, 후회 안 해? 미숙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이게 맞는 거야. 그날 밤, 태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펜션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1층 식당, 객실들, 루프탑 카페. 30년 넘게 가까운 공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내 거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 태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펜션이 재단 소유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인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며칠 후 부산 지역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펜션을 방문했습니다. 6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태호님, 정말 감사합니다. 60억짜리 재산을 기부해 주시다니.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 펜션은 저희가 운영해서 수익금을 복지 사업에 쓸 겁니다. 그리고 이태호 님께서 관리인으로 계속 일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이 펜션을 제일 잘 아니까요. 이사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참, 월급은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층 거주는 계속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이 떠나고 태호는 미숙과 함께 루프탑에 올라갔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이제 어떤 기분이야? 미숙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후련해. 정말 속이 시원해. 현수 생각은 안 나? 나긴 하지. 그래도 이게 맞는 거야. 3년 동안 내 죽음을 기다린 놈한테 재산을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미숙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은 일 한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고마워, 여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뭐 할까? 미숙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속 펜션 운영하지 뭐. 관리인으로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그것도 좋네. 부담도 없고. 맞아. 이제 부담 없이 살 수 있어. 그때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태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태호 님이시죠? 저는 부산일보 기자 김민수입니다. 기자요? 네. 이태호 님께서 60억짜리 펜션을 복지재단에 기부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태호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재단 측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런 큰 기부는 뉴스거리거든요. 태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기사는 나갈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호는 미숙을 봤습니다. 여보, 기사 난대. 우리 펜션 기부한 거. 정말. 그럼 사람들이 다 알겠네. 그렇겠지. 현수도 알겠고. 태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현수가 기사를 보면 어떤 기분일까? 아마 분노와 후회가 뒤섞일 거였습니다. 다음 날 부산일보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칠순 어르신 60억 펜션 복지재단에 기부. 기사에는 태호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가난한 어부 집안에서 태어나 펜션을 일군 과정, 그리고 그 펜션을 복지재단에 기부한 결정. 기사는 태호를 현대판 의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태호는 기사를 읽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의인이라니, 과찬이네. 미숙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60억을 기부하는 게 쉬운 일이야. 그날 오후 태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 오래전 알던 사람들까지 모두 축하와 칭찬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현수가 기사를 봤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다는 건 현수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평소처럼 펜션을 관리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청소하고 예약을 받았습니다. 주인에서 관리인이 됐지만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루프탑에 홀로 올라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과 파란 바다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나 잘한 거겠지? 태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현수에게 펜션을 주지 않은 결정, 복지재단에 기부한 선택,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곧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태호는 바다를 향해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가슴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후련한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정의롭게 사용했다는 안도감, 아들의 배신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는 자부심, 그리고 앞으로 이 펜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 태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석양은 점점 지고 있었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흩뿌려졌습니다. 이제 편히 살 수 있겠어. 태호는 루프탑을 내려와 2층 거실로 갔습니다. 미숙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 그래.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태호에게는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여보, 행복해? 미숙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리고 두 사람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70년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남자. 그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상처받았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존엄을 지켰고 정의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태호가 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남기는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